안녕하십니까, 이재영 연구원입니다. 이번 기초 세미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준의 통화정책 중 금리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시간에서 이제 본원통화권리, 그러니까 연준의 양적 완화의 측면에서의 유동성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정책금리와 관련돼서 단기 유동성 시장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 부분이 이제 양적 완화랑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연관관계를 갖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선적으로 약간 이제 용어를 조금 이제 정리하는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정책금리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기준금리라는 것도 많이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준금리,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를 이제 용어적으로 정할 때 기준금리라고 이제 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영어 문헌상으로, 그러니까 영문 기사나 이런 쪽에서 베이스 레이트라는 거는 일종의 대출에 대한 어떤 이제 기준이 되는 이제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리보 금리 플러스 뭐 100bp의 더 가산 금리를 이제 준다라고 할 때 그때 리보 금리가 이제 베이스 레이트를 좀 의미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 갖고 용어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 금리라는 쪽으로 해 갖고 좀 통일해서 저는 이제 좀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금리라는 거는 사실 이제 시중에 어떤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정책금리가 사실은 이제 시중 전반적인 금리를 컨트롤하는 그런 변수라기보다는 단기자금 시장을 이제 컨트롤하는 변수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단기자금 시장의 이제 그 구조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그 체크될 부분이 페더럴 펀드 마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더럴 펀드 마켓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미국 상업은행들이 필요한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예치해 넣어야 될 예금이 일정액 정도 수준을 이상을 예치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일정액 수준을 미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필요한 지준 규모를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 은행들을 통해서 꼬을 수 있는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런 시장을 이제 통상 이제 지준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준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페더럴 펀드 마켓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그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 거래되는 금리 수준을 통상 이제 이펙티브 페더럴 펀드 레이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그 시장 중에 하나는 MMF 시장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이 익숙한 시장으로, 주로 이제 뭐 가계나 기업들이 여유 단기 자금을 예치해 놓는 그 시장이 되고, MMF는 이제 뭐 일종의 펀드 개념으로서 주로 이제 단기 채권을 이제 운용을 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보 마켓이 있는데요. 리보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간 자금 거래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갖고, 은행들이 서로 자금을 과부족을 이제 서로 이제 빌려주는 시장이 이제 리보 시장이 되는데, 사실 이제 리보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가 이제 리보 금리가 다양한 이제 금융거래에 있어서 베이스 레이트이 되는, 그러니까 기초적인 어떤 이제 기본 금리가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게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리보 금리 조작 사태라는 부분이 이제 불거지면서 약간 이제 새로운 대체 금리를 조금 찾는 구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보 금리라는 것이 결국 은행 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 금리를 수준을 결정하는 주체들이 은행들의 담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이제 약간 이제 구조적인 이제 조금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금리 대신에 시장성 금리를 가지고 벤치마크 금리를 써보자라는 관점에서 등장한 게 레포 금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레포 금리, 레포 마켓, 레포 금리라는 건 이제 뭐냐면 주로 국채를 담보를 해서 그 국채를 담보를 맡기고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래 구조가 레포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거래되는 금리가 레포 금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책 금리라는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컨트롤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2008년 이전에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 정책 금리를 통상 이제 코라이더 시스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라이더라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뭐냐면은 이 한국말로 하면 이제 복도가 되겠죠, 복도. 그러니까 일정한 복도 레인지 안에서 이 정책 금리를 운용을 하겠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코라이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은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연준의 정책 금리, 그러니까 페더럴 펀드 레이트 자체가 1%로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페더럴 펀드 마켓, 그러니까 지준 시장에서 은행들의 그 거래되는 이펙티브 페더 펀드 레이트 자체를 1%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펙티브 페드 펀드 레이트이 1%를 넘어서 한 1.1%로 막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준에서 1%로 돈을 막 꿔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금이 공급이 돼서 1%대로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또 반대로 자금이 이제 넘쳐갖고 이펙티브 페드 펀드 레이트이 0.9%대로 막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 연준이 1%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예치하는 식으로 해서 자금을 흡수를 해가서 전체적인 이펙티브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1%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 복도 안에서 그 금리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조정하는 것이 코라이더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은 2008년 이후에 연준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상업은행들의 현금 자산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처럼 지준금 규모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이용을 해갖고 단기자금 시장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업은행들이 대체적으로 다들 현금 자산이 넘쳐나기 때문에 자기 지준을 빡빡하게 가져가거나 이 페더럴 펀드 마켓을 통해 갖고 지준을 거래할 수 있는 유인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막대한 지준금을 관리하기 위해 갖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었냐면은 연준의 시스템이 플로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통상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과거와 달리 정책 금리를 하나로 딱 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금리를 레인지로 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책 금리 상한과 하한을 정해 준 다음에 내가 그 상한과 하한에 있는 정책 금리 내에서 연준이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금리들을 그 안에서 컨트롤을 하겠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내가 금리를 설정할 테니까는 대신에 그 금리를 바닥을 깔아놓은 부분에 대해 갖고 니네들이 자금을 넣을 건지 뺄 건지를 결정을 해서 이 시중 자금을 컨트롤 하겠다. 요게 이제 플로우 시스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스템에서의 정책금리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책금리가 이전과 달리 한 금리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상한과 하한값을 주는 그러니까 어퍼레이트가 로우레이트로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컨트롤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그 개념 변수는 뭐냐면 IOER이라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Interest on Excess Reserve라고 그래갖고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에 대해서 내가 금리를 얼마 주겠다. 연준에서 니네들한테 금리를 얼마 주겠다. 그럼 니네가 이거를 우리한테 연준에다가 이 자금을 예치할 것인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라. 라는 금리가 이제 IOER 금리, 그러니까 지중 금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포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를 내가 이 정책 금리 바운더리 안에다가 넣어두겠다. 관리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RP 시장의 레포 레이트를 관리하는 이 두 가지가 약간 이제 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페더럴 펀드 마켓에 있는 지준 시장의 금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정책 금리의 주 역할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 지준금리랑 RP 시장에 대한 금리를 컨트롤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단기 자금의 어떤 이제 수급 구도를 관리하는 쪽으로 이제 이 정책 금리의 역할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Effective Fed Fund Rate이 돼갖고, 이 지준 시장에서 실제 이제 그 거래되는 금리가 어떻게 컨트롤되고 있냐는 부분을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정책 금리의 상한과 하한 값의 그 중간에 이 Effective 이제 Federal Fund Rate이 관리가 되고 있는 이제 흐름이 이제 쭉 있고, 지금 이제 한, 0.09 정도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페더럴 펀드 마켓에 대한 부분의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레포 레이트를 이제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단기 자금과 관련된 뭐 IOER 금리라든가 리보 금리라든가 뭐 레포 레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 어떤 부분을 이제 나타냈냐면은 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선이 이제 뭐냐면은 미국 상업은행들이 단기 자금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자금 공급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이게 보면은 거의 4천억 불 정도 이하로 이렇게 완만하게 있다가 보시면은 이게 이 단기 자금 공급량이 2018년도 이후서부터 크게 이제 늘어난 후에 2019년도에는 늘어나지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패턴 중에 하나 같이 이제 고려해서 보여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요 이제 그 하늘색 선이 되는데요. 하늘색 선은 뭐냐면은 이 미국 상업은행들의 전체 자산 규모에서 현금 자산 보유 비율을 이제 나타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전에는 이 현금 자산의 보유 비율이 한 14% 정도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거의 10%대 정도 수준에서 이 머물러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고 마침 그 10%라는 선에 맞춰 갖고 이 상업은행의 단기 자금 공급의 강도가 상당히 둔화가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을 조금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상업은행들의 현금 자산 10% 정도를 이제 조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 레포라는 거는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채를 담보를 해서 자금을 대여를 해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채를 투자하나 레포 자금을 운용을 하나 그 리스크 값은 똑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다 국채를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있고요. 또 IOR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중앙은행 연준에다가 지준금을 예치해 놓고 금리를 받는 IOR 금리도 어차피 이제 그 안전자산에 투자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레포나 IOER로 운영하나 단기 국채를 사나 다 같은 이제 그 금리 이 리스크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야지 정상적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레포 금리가 이렇게 크게 이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있어서는 레포 금리가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게 되는데 이런 구조에 있어서는 굳이 이 지준을 예치해 놓고 있거나 국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포 시장에다가 자금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규제가 상당히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차적으로 받는 게 건전성 규제. 그러니까 야 니네 자본금 대비해 갖고 얼마 이상으로 이 레버리지 자산을 쓰거나 위험 자산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건전성 규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동성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레포로 하나 지준으로 하나 국채를 투자하나 똑같은 리스크지만은 야 니네 캐시를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유동성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게 딱 몇 프로서부터는 돈을 못 쓴다라는 부분은 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패턴성으로 봤을 때 레포 레이트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자금을 공급을 못해 돈을 못 써? 그러면은 은행 자산 대비해서 캐시 비율이 한 10% 정도가 되면은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시중에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미국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에 대한 비율이 10%를 그 언저리에서 이제 등락을 하다가 이 유동성 쇼크가 이제 몇 번 이제 오게 됐고요. 그 부분이 2020년에 양적 완화를 통해 갖고 상업은행들의 현금 자산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현금 자산의 비율이 15%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미국 은행들이 유동성 공급량을 줄여갖고 단기자금 공급량을 줄여서 단기자금이 어떤 이제 흔들리거나 충격이 올 수 있는 과거처럼 이렇게 단기자금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상업은행들의 현금자산 비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근에 미국 그 단기자금 시장에 대한 금리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요, 요게 이제 이 연준의 금리의 상한값 0.25%, 그다음에 하한값이 이제 0% 수준이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이 0.1%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IOER 지중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은 예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당장 대출은 안 나가니까는 그 부분을 이제 어디다 쓸 수 있냐면은 일단 이제 연준에다가 예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나는 0.1% 금리를 받을 거야라는 식으로 하고서는 이 다른 금리들의 단기 금리의 트렌드를 쭉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 미국채 금리가 0.15까지 주네? 그러면 이제 0.15를 주는 이 미국채를 투자를 이제 더 많이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이제 단기 금리가 이제 내려오는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ffective Federal Fund Rate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요 지중금리 수준에서 등락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면은 자금 시장에 대한 이제 구조가 은행들이 자금을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스퀘어 상태에 이제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는 지금 이제 레포 금리라든가 지금 이 미국채 단기 3개월짜리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 0.303, 0.02%까지 이제 빠지면서 이 지중금리보다도 낮아지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중에 단기 자금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시중에 단기 자금 금리의 레포라든가 단기 국채 금리가 지중금리 0.1%보다 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더 공급을 하거나 단기자금을 더 공급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정책금리가 0%랑 0.25 사이에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연준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레포나 3개월짜리 트레저리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을 용인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부분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단기자금 공급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구조다라고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이슈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주식 시장과 금리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니까는 증시에 이제 부담이 된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국채금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이제 미국 집가 지수를 가지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국채랑 주식이라는 부분은 어떤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는 거지, 이 금리 수준의 주가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될 때의 어떤 이제 직접적인 설명 변수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그런 위험 자산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금리 밸류에이션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기업 자금 조달이 얼마만큼 이제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 위쪽에는 이제 S&P 지수를 이제 쭉 2012년도부터 이제 흐름을 그려놨고요. 또 미국채 10년물에 대한 이 흐름을 이제 그려놨고, 요 아래쪽에는 이제 어떤 금리 수준을 그려놨냐면은 기업 조달 금리 쪽에 직접적으로 좀 더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중기물 금리, 그러니까 미국채 5년물짜리 금리하고 그다음에 달러 채권의 투자 등급의 회사채 스프레드, 그러니까 금리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부분을 이제 같이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에다가 회사채 스프레드를 더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기업들의 조달 금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2013년도, 2014년도에 미국채 금리가 빠질 때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이게 유동성 양세구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이때 그 기업 조달 금리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2015년도에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은 금리가 빠지는데도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가 않고 조정을 보이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이 당시에 실제로 이제 그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금리 자체는 신용 스프레드가 상승을 하면서 조달 금리 자체는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보시면은 금리가 올랐을 때 이때도 이제 주가 조정폭이 이제 커지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기업 조달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패턴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가 많이 이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 기업 조달 금리라든가 금리 수준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신용 스프레드가 빠지면서 전반적인 조달,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나 회사채 금리 수준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회사채 금리는 AA 등급 정도 되는 금리가 1% 초반대까지 이제 빠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국고 10년 금리나 그 이상의 장기물 금리는 거의 2% 근처까지 올라가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금리 패턴과 주가의 패턴을 이해하는데 약간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양적 완화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부분을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린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양적 완화가 진행된 이후에 상업은행의 현금 자산이 상당히 크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향후에 그 구조에 있어서 시중의 대출 시장이나 신용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상업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을 써서 대출 시장에다 공급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대출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준은 자산이 축소되는 압력에 이제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산을 축소하지 않고도 그러면 그런 이제 유동성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냥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국채를 다시 매입을 해갖고 다시 상업은행의 예금량을 늘려주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상업은행에 유입된 예금이 다시 이 상업은행의 현금 자산과 단기 자금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단기 자금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0에서 0.25로 설정되어 있는 밴드를 밑으로 이제 비트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업은행들의 현금 자산 전체 비중이 15% 정도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자산 매입량을 계속 늘리기에는
금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변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국채를 매입하지 말고도 그러면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한 가지 있는 방법이 이제 뭐냐면은 다른 부채 계정을 늘려주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이 지중금 부채 계정이 줄어드는 것만큼 다른 부채 계정을 늘려주게 되면은 연준의 전체 자산 규모를 유지를 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쪽으로 이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패턴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작동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리버스 레포라는 시장이 있고 레포 시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레포라는 것이 아까 이제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국채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거래를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연준에서 이제 리버스 레포를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시중에다가 담보를 맡긴 다음에 시중에 있는 자금을 연준이 꼬우는 겁니다. 차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준 같은 경우는 자기 국채를 파는 효과와 함께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연준에서 레포 거래, 그러니까 레포 거래를 하게 되면은 연준이 시중에 있는 채권을 담보로 가져온 다음에 그거에 상응하는 자금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레포를 쓸 것이냐, 리버스 레포를 쓸 것이냐에 따라 갖고 지금 단기자금 시장이 유동성이 넘치는구나, 아니면 이제 좀 부족하구나, 이런 쪽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리버스 레퍼라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만큼 시중에 자금은 넘쳐나고 또 그만큼 이 은행을 통해 갖고 대출이 원활하게 잘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중의 단기자금 유동성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금리 인상으로 이제 전환되는 이제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 케이스가 많고요. 반대로 이제 레포 계정을 운영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제 뭐냐면은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니까는 돈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 이 시중에 돈이 부족하는 패턴이구나.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낮춰줘 갖고 시중의 유동성을 좀 공급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변하는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연준의 금리가 언제 이제 인상이 될 거냐, 인상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환경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따질 때 그 전에 연준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이 리버스 레포 계정이 얼마만큼 이제 확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첫 번째 부분은 보는 통화 관련된, 그러니까 양적 완화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정책 금리와 이 부분이 단기 자금이나 실제 시중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이제 조금 이제 자세한 부분은 향후에 또 기회가 됐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